자, 7주차 세 번째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 우리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아까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은 생산 측면에서 원점 OF고요.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원점 OC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축의 길이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갖고 있는 총 일할 수 있는 시간 T를 묘사하고요. 그럼 이 위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산 집합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죠.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코코넛을 얼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그 feasible plan을 전부 다 모아놓은 생산 집합을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이 만약에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요, 그 생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프론티어 위에서 이제 어떤 한 플랜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플랜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첫 번째 재화에서 이만큼은 지금 생산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은 얼만큼 이렇게 이 생산 요소를 통해서 지금 레이버를 통해서 코코넛은 요거만큼 이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과 생산 집합은 이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소비 활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점을 전부 다 묘사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남는 시간은 얼만큼이냐면요. 이만큼 생산 활동에 들어갔고 남은 시간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X1은 여기 중에서 한 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산된 코코넛은 총 이만큼이니까요. 여기 안에서 이제 한 점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요. 시간 측면에서는 선택 가능하지만 근데 코코넛 측면에서는요. 한마디로 소비가 불가능한 점이죠. 왜냐면 코코넛의 총 생산량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이런 분홍색 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집합과 그 다음에 가격 벡터는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과연 얼만큼 남은 시간을 리저 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코코넛을 소비할 수 있는지 그 영역을 결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결정을 할 때, 소비 활동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인디퍼런스 커브랑 이 주어진 가격 벡터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생산할 때 선택한 플랜의 그 점과 그 다음에 소비 활동의 그 점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간 측면에서는요. 이만큼 리저 활동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저기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분홍색과 파란색 점, 요만큼의 시간이 이제 남게 돼요. 한마디로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노동시장이 정확하게 클리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코코넛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생산은 이만큼 됐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소비량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코코넛 측면에서 보면은 excess demand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남는 시간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리저에 대한 가격은 그 기회비용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코코넛에 대한 가격은 코코넛 시장에서는 지금 excess demand가 발생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벡터, 그러니까 WOP, 이 상대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이 기울기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균형에서는 아까 생산에서 선택한 점과 그 다음에 소비에서 생산하는 점이 정확히 일치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양시장 모두 클리어 된다는 자, 요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균형 배분에서 우리가 이제 효율성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다룰 때는 생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소비의 효율성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생산의 효율성은 이렇게 프론티어랑 그 다음에 가격 예산선이 정확하게 가격 벡터가 정확히 접하는 점.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는 이 가격 예산선과 그 다음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접하는 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균형에서는 지금 생산 집합과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균형 가격 벡터가 그 점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의 효율성과 소비의 효율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리고 왈라스 균형은 파레토 옵티멀인 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왈라스 균형의 웰페어 프로퍼티까지 이제 알아봤고,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남은 주제 딱 하나, 이제 사적 소유 경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가 한 명 더 늘어나요. 이제는 시장에서 단순히 한 명의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명의 소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화가 역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재화 두 개는 하나는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는 하나가 인풋이었죠. 시간에 생산 요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재화는 인풋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재화는 그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이 바로 두 번째 재화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그냥 재화가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이 중에 하나는 인풋으로 사용되고 하나는 아웃풋이 되고 생산 과정에서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재화는 지금 주어진 가격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 두 명의 소비자로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소비자랑 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price take assumption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기업은 하나고 소비자가 두 명 있으니까 이 각각의 소비자가 이 기업을요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아까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는 딱 한 명의 소비자만 존재했으니까 그 소비자가 그 생산 활동에 100% 개입하는, 한마디로 오너십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을 그 소비자가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이 사적 소유 경제에서는 각각의 컨슈머가 그 기업에 어느 정도 일정량의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40%,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그러면 60%. 그래서 합쳐서 100%가 되는 그렇게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소비자는 생산과 별개로 초기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교환 경제에서 가지고 있던 것처럼 초기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소비자가 2명, 소비자 A, 소비자 B 있는데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위의 첨자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오메가 A는요. 소비자 A는 첫 번째 재화를 오메가 1A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오메가 2A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오메가 1B, 오메가 2B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수교환 경제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였고, 그 경제에서 또 다른 재화가 생산되거나 그렇게 어떻게 생산 요소로 소모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각각의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은 이 부존 자원 외에 기업의 일정량의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A가 세타 A만큼 가지고 있으면요, 기업의 이윤 중에 세타 A만큼을 이제 자신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을 주어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P1,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P2. 기본 P1은 P2에 관해서 소비자는 자신이 각각의 재화를 얼만큼 수요할 건지 그걸 결정하죠.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자신의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게요. 그러한 수요 스케줄을 이제 결정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버직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소비자 I 같은 경우, I는 이제 A 또는 B인데요. 그래서 소비자 I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X1I만큼 첫 번째 재화를 소비, 그 다음에 X2I만큼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하면은 P1X1I랑 P2X2I를 더해주면 이제 총 지출이 나오겠죠. 이 총 지출은 총 인컴보다
작아야 되는데 총 인컴은 일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의 시장 가치가 있죠. 이 시장 가치가 이제 첫 번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건 순수 교환 경제랑 똑같은 그런 엘리멘트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이 지금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이윤이 만약에 파이 오브 P만큼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세타 I만큼을 소비자 I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수요를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서 결정하는지요. 자, 그게 이제 됐으면은 두 번째는 이제 생산활동에 관해서 알아봐야죠. 기업은 정확히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기업이 지금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할 수 있고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테크놀로지는 딱 이게 첫 번째 재화가 생산 요소, 두 번째 재화는 아웃풋, 그 다음에 반대로 첫 번째가 아웃풋, 두 번째가 생산 요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가능한 플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산집합, 우리가 공부한 생산집합을 이용해서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한 가지가 인풋이고 다른 하나는 아웃풋이고 그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아웃풋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를 하나 생략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건데요. 어쨌든 지금 기업의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생산 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가격에서 시장에서 이제 기업은 어떻게 플랜을 짜냐면요. 그 기업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P1Y1 플러스 P2Y2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Y1Y2 그 플랜은요 이제 실현 가능해야죠. 그래서 이 F 펑션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집합에 있는 그러한 플랜을 이제 하나 선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선 지금 재화가 두 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인풋일 필요가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인풋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아웃풋으로 쓰였죠.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어떻게 확장시켜서 둘 다 재화, 한마디로 둘 다 아웃풋으로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생산 요소는 따로 있고요. 생산 요소가 지금 예를 들어서 레이버가 있어요. 레이버를 통해서 지금 재화 Y1과 Y2를 생산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생산 플랜은 마이너스 L, Y1, Y2가 되죠. 한마디로 3차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간결하게 어떻게 묘사해 줄 수 있냐면은 L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Y1과 Y2를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를 몇 개 생산, 두 번째 재화를 몇 개 생산. 이 플랜이 가장 이윤 극대화 차원에서 제대로 완벽하게 설정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그만큼 수요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냥 Y1, Y2 이렇게 플랜을 좀 더 간결하게, 한마디로 프로덕션 셋을 좀 더 간결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 집합의 정의를 따르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묘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풋을 생산 요소를 그 플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삭제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주어진 생산 요소에서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아웃풋의 조합,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프로덕션 셋을 다시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 때 배운 생산 가능 집합이에요. 그래서 production set과 production possibility set이 있는데요. production possibility set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재화가, 우리가 이 기업이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데요. 만약에 주어진 레이버에서 코코넛도 생산할 수 있고 피쉬도 생산할 수 있으면요. 이 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그 생산 요소가 완벽하게, 한마디로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졌을 때 이 사람이 최대 코코넛과 피쉬를 과연 얼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실현 가능한 그 모든 그 아웃풋의 조합을 전부 다 묘사한 게 생산 가능 집합이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 집합과 생산 집합의 차이점은 생산 집합에서는 우리가 그 인풋까지 정확히 묘사해 주는 반면에 생산 가능 집합에서는 이렇게 아웃풋만 따로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산 가능 집합의 그 프론티어 있죠. 프론티어는 여전히 이제 f 펑션을 이용해서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은,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이 정확한 프론티어의 이름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은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그래가지고 PPF라고 보통 부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산 가능 집합의 프론티어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그 프론티어의 기울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PPF의 기울기는, 이 PPF를 이제 전미분하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Y1에 관한 편미분 분자에, 그 다음에 분모에는 Y2에 관한 편미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저번 시간에 유도한 적이 있죠. 자, 요거의 이름이 뭐냐면은,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우리나라 말로는 한계 생산 변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계 변환율 또는 한계 생산 변환율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저는 지금 MRT라고 부를 건데 만약에 프로덕션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프로덕션 측면에서의 변환율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MRPT 조명환 교수님 강의 노트에는 그냥 rate를 빼고 그냥 MPT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전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frontier, 이 펑션을 y1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그걸 분자해 놓고 y2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를 분모해 놓으면 우리가 MRT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고 이 MRT가 가지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MRT는 한마디로 프론티어의 순간 그런 기울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3이라고 만약에 표시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생산자가 두 번째 재화를 하나 포기해요. 생산하는 거 하나 포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사용되었던 생산 요소를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데가 아닌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만약 사용되었으면은 과연 첫 번째 재화를 몇 개 더 생산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두 번째 재화를 생산을 하나 포기하면은 그럼 첫 번째 재화를 3개 더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RT는 우리가 그 생산자 이론에서 배웠던 TRS가 있죠. 생산 요소 간의 그 마지노럴 프로덕트를 이제 그 비율을 구해준 거예요. MPL over MPK요. 그래서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성을 우리가 자본에 대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성을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성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TRS죠. 이거는 과연 어떠한 생산 요소가 좀 더 생산성이 있는 한마디로 좀 더 프로덕티브한지요. 그걸 나타내준 게 이 TRS죠. 한마디로 생산 요소의 생산성이요. 이걸 비교해준 게 TRS라고 하면은 이 MRT라는 거는 이 기업이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MRT가 크면 클수록요.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좀 더 테크놀로지가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comparative advantage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국제무역이나 아니면은 경제학 원론 이런 거 간단한 거 들어봤으면은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비교 우위라고 하죠. 만약에 MRT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업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요.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MRT가 커요. 그 말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떠한 기업이 MRT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작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데 좀 더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균형 이론에서 생산이 들어가면은요. 주제가 요 사적 소유 경제,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사적 소유 경제, 기업이 딱 하나 존재하고 소비자가 2명인 경우 요거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이 2개인 걸 다루거든요. 이 기업이 2개여서 이제 과연 생산끼리 이제 경쟁이 붙으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기업이 첫 번째 재화를 좀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두 번째 재화를 좀 더 많이 생산하는지 자, 요 문제가 나오는데 요 문제는 요 MRT
한마디로 기업이 과연 어떤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상 제일 마지막 주제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기업이 두 개 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대학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저희는 딱 여기 사적 소유 경제까지만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MRT라는 컨셉이 그쪽 마지막 주제에서 이제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사용되고요. MRT가 가지는 그 implication은 한마디로 기업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집합과 그 생산 가능 집합의 바운더리인 PPF요. 그 다음에 PPF의 순간 기울기인 MRT요. 이 세 가지 이제 컨셉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적 소유 경제에서는 지금 소비자가 두 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allocation, 재화가 과연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 상황을 묘사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엘리멘트를 우리가 스페시파이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뭐냐면요. 소비자 A가 있으니까, 그리고 재화가 두 개 있으니까요. 소비자 A가 각각의 재화를 얼만큼 이제 수요하는지 그거 묘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 B가 이제 각각의 재화를 얼만큼 수요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는 끝났고 한마디로 소비 활동은 이제 요 네 가지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생산은 기업이 딱 하나 있으니까 기업 하나가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니까요. 이 Y1과 Y2 한마디로 생산 플랜 요 Y1과 Y2 요 두 가지를 포함해서 총 6가지 숫자가 이 경제에서 하나의 allocation을 묘사하게 돼요. 자, 그래서 allocation이 이제 feasible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각각의 재화에 관해서 지금 재화가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재화에 관해서 총 수요가 이 경제에서 존재하는 총 부전 자원에다가 생산된 그 재화만큼 이걸 모두 더한 게 이제 총 공급이 되겠죠. 이 경제에서요. 그래서 총 수요가 총 공급이랑 같거나 작아야 되죠. 같거나 작아야 되죠. 원래는 feasible 한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같거나 작은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굳이 equal로 표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이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이걸 재화라고 느끼면요.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소비자의 utility function, 소비자의 선호가 모노톤을 만족하면요. 그러니까 모노토니스트를 만족하면은 좀 이거를 그냥 총 공급이 이만큼인데요. 이걸 그냥 덜 소비하려고 하지 않겠죠. 끝까지 다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퀄로 등식으로 우리가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랑 비교해 보면은 이 사적 소유 경제에서 분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순수 교환 경제는 firm의 production plan이요. production set이 이렇게 3, 4분면에 위치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R squared라는 거는 우리가 1, 4분면은 R squared죠. 플러스 R squared요. 그 다음에 정확히 3, 4분면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R squared죠.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그 집합이 딱 여기인 경우요. 이 경우를 묘사하게 돼요. 왜냐면은요. 지금 생산 집합이 여기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재화를 생산 요소로 쓰든 두 번째 재화를 생산 요소로 쓰든 결국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벡터가 모든 상관없이요. 정확히 이윤을 극대화해 주는 점은 뭐냐면은 0,0이 되죠. 한마디로 생산을 그냥 안 하고 이 재화를 생산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비에만 사용하는 게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y1, y2는 이제 0, 0가 돼서 한마디로 0, 0이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 논의에서 무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소비자가 과연 첫 번째 소비자 A가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은 이 소비자 A랑 소비자 B가 자신의 부존 자원을 서로 어떻게 교환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순수 교환 경제에서 다룬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사적 소유 경제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덕션 플랜을 되게 그 프로덕션에서 정말 폭넓게 정의하면은 사적 소유 경제는 이 순수 교환 경제는 사적 소유 경제의 하나의 example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의 경제를 묘사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왈라스 균형을 생각해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왈라스 균형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llocation과 price factor를 이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묘사해 줘야 되는데요. 이 allocation과 price factor가 언제 왈라스 균형이 되냐면은 일단 생산이 있으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만약 P스타가 균형 가격이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균형 가격에서 프로덕션 플랜 Y스타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윤의 이윤 극대화 문제,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을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Profit Maximization Problem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Max Y는요. 생산 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Pstar.Y죠. 자, 이 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생산 선택하는 플랜이 이제 Y에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f of y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y를 묘사해 주면은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y에 관해서 맥시마이즈 해준다 그럼 제약 조건이 하나 필요하지만요. 둘 다 같은 포뮬레이션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y스타는 만약에 x스타, y스타가 균형이다. 균형에서 일어나는 배분이다. 그럼 이때 이 y스타는 이 이윤극대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됐고요. 소비 측면에서는요. 지금 소비자는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X스타는 크게 XA스타요.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묘사해 준 거죠. 그래서 아까 총 4개인데요. 지금 XA스타는 앞에 거 2개, 그 다음에 XB스타는 뒤에 거 2개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XA스타는 소비자 A의 효용 극대화 문제, Utility Max Problem을 이제 풀어줘야 되죠. 주어진 균형 가격에서 XA스타는 소비자 A의 효용 극대화 문제, XB스타는 역시 같은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B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소비자 문제에서는요. 바로 Budget Constraint죠. 자, 그래서 소비자 A에 관해서는 소비자 A는 다시 한번 XA스타는 소비자 A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ax를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써줄게요. 소비자 A의 유틸리티 펑션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플랜을 찾아야 돼요. 수요 플랜을 찾아야 되죠. 자, 근데 소비자 A의 버디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진 가격이 지금 P스타죠. P스타 XA요. 그럼 총 지출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벡터예요. 아래에 첨자가 없다. 그럼 전부 다 벡터예요. 그럼 이게 뭐보다 작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보존자원 오메가 A가 되죠. 그거의 시장 가치. 지금 가격이 P스타라고 줄였으니까 시장 가치는 P스타 오메가 A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발생 가능한 총 이윤을 파이 오브 P스타라고 할까요? 발생 가능한 그 가장 큰 이윤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중에 세타 A만큼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B는요. XB스타는 소비자 B의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XB스타는요. UB를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어떠한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있냐면 이제 P스타, XB는 B스타, 오메가 B 플러스 테라 B
파이 피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주어진 가격에서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는 Y 스타랑 한마디로 각각의 재화를 균형 가격 P스타에서 얼만큼 생산하는지요. 그러니까 Y1 스타랑 Y2 스타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이거랑 이렇게 생산 플랜을 짬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총 이윤이요. 파이 P스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XA 스타랑 XB 스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엘로케이션이 이 두 문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Market Clearing Condition, 시장 청산 조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스타는 만약에 재화 A 같은 경우, 첫 번째 재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총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자 A의 총 수요,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총 수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 경제에 지금 첫 번째 재화가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요. 이게 끝이 아니죠. 생산 활동을 통해서 Y1만큼 이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첫 번째 문제에서요. 이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주어진 가격에서 총 Y스타만큼,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 같은 경우는 Y1 스타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음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가 생산 요소로 쓰였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재화는 총 구전자원 오메가1에서 Y1만큼 이제 감소하는 거니까요. Y1이 마이너스일 때는 생산 요소 쓰여서 그만큼 감소되는 거고, Y1이 플러스면은 이제 아웃풋이 돼가지고요. 첫 번째 재화가 그만큼 시장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각 이 시장을 청산시키기 위해서는 총 수요가 총 공급이랑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화도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X2A 스타랑 X2B 스타가요. 두 번째 재화의 총 구존 자원 오메가2, 그 다음에 Y2 스타, P 스타요. 그래서 오메가1 같은 경우는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재화의 총 부존 자원에다가 소비자 B가 가지고 있는 총 부존 자원 이 두 개를 더해준 거죠. 오메가2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순수 교환 경제랑 비교해 보면요, 소비자가 딱 두 명 존재하고 생산이 없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 볼 수 있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지금 생산이 들어감으로써 자, 여기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보면은 Y1과 Y2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래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이 두 소비자의 총 수요가 총 부존 자원하고만 같으면 돼요. 근데 이제 생산이 들어가니까요. 부존 자원에다가 우리가 이 생산된 것만큼을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만약에 소비자 A가 이만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초기에,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재화는 오메가1B,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오메가2B만큼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소비자 B의 유축을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Edgeworth 박스를 만들었죠. 그 Edgeworth 박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 점과, 그래서 소비자 A의 인다우먼트죠. 오메가 A랑 오메가 B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게끔.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소비자 B가 이만큼 초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총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부존 자원은 이만큼 더 늘어나겠죠. 오메가1 B만큼 이만큼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이만큼 증가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만큼 증가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Edgeworth 박스가 구성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박스를 딱 순수 교환 경제에서 박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그걸 보면은 초기 부정 자원만 딱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지금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초기 부전 자원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박스의 사이즈는 지금 이 박스의 디멘전은요, 여기서 가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총 첫 번째 재화가 얼마나 있는지 오메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세로는 오메가 2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y1과 y2만큼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게 돼요. 게다가요, 얼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하느냐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에드워스 상자의 그 디멘전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순수 교환 경제와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제 Edgeworth box, 소비자 A, B가 생산이 됐다? 그러면 그 생산된 걸 갖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부전 자원을 갖고, 소비자끼리 이제 교환을 시작하거든요, 시장에서요. 근데 그 박스의 사이즈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환하는 거는 순수 교환 경제처럼 마찬가지로 Edgeworth box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묘사해 줄 수 있는데, 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Edgeworth box의 디멘전이 이제 생산 과정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딱 주어진 초기 부전 자원에서 딱 fixed amount만큼 딱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indogenously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지금 기업이 인풋은 따로 있어요. 생산 요소는 따로 있고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를 둘 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PPF죠. 생산 가능 프론티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생산 가능 집합.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요. 그런데 이 경제에서 지금 총 부전 자원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고 해볼까요? 요만큼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뭘 묘사하냐면은 총 부전 자원이요. 오메가 1, 첫 번째 재화는 총 오메가 1, 두 번째 재화는 오메가 2. 생산 전에 이미 벌써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 기업이 자, 이만큼 추가적인 생산을 더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Y1과 Y2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첫 번째 부전 자원이 원래는 오메가 1이었는데 Y1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화는 원래 초기에 오메가 2였는데요. Y2만큼 추가적으로 생산이 됐으니까 그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요. 이 생산된 점에서 오메가 1, 오메가 2만큼 요 점만큼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에서 첫 번째 재화가 총 얼만큼 존재하냐면요. 오메가 1에다가 생산된 Y1만큼. 그래서 오메가 1 플러스 Y1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총 얼만큼 존재하냐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오메가 2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생산된 Y2만큼. 그래서 전체 Y2 플러스 오메가 2 플러스 Y2만큼요. 그래서 총 박스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 그림이 조금 이제 제가 하나의 여러 가지를 묘사해가지고 좀 이렇게 얼버무려졌지만 여기서는 지금 기업이 어떤 다른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 두 재화 모두 생산 가능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산 가능 집합을 갖고 기업의 테크놀로지를 묘사할 때 주어진 초기 자원이 과연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Edgeworth box의 디멘전을 결정하는지 그걸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요, 이 기업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재화를 가지고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거예요. 기업의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재화가 생산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아웃풋이 돼요. 그러면은 생산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거 다른 색깔로 그냥 검정색으로 줄게요. 이렇게 묘사가 되죠. 묘사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 벡터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기업은 이만큼을 생산하죠. 이건 결국에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소요했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에 쓰여 썼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생산했다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지금 총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총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에요. 오메가2만큼요. 그러면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원래는 생산활동이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박스 사이즈는요. 에즈워드 박스는 여기 이 사각형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생산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면은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희생해서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생산한 거죠. 그러면은 이 파란 점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은 마치 생산 플랜이요. 원점에서 이 분홍색 점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이제 파란색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점의 좌표는 전체 오메가에다가 생산이 얼만큼 됐는지. 그래서 오메가1 플러스 y1 그 다음에 오메가2 플러스 y2요.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재화를 갖고 두 번째 재화를 생산했으니까 y1은 0보다 작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y2를 생산했으니까 두 번째 재화를 생산했으니까 y2는 0보다 큰 그래서 위로 이동한 거. 그래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이 딱 끝나고 나면은 에즈워드 박스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서 이 상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소비자 두 명의 교환을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산이 전체 박스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생산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이 박스가 그려졌으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우리가 예산선을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아까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여기 있네요. 박스가 결정됐다는 거는 생산이 결정됐다는 거고요.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서 우리가 각각의 소비자의 그 인다우먼트의 시장 평가 총 가치요 계산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이윤을 세타 A만큼 가져가죠. 이것도 역시 주어진 액수예요. 세타 A랑 세타 B는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계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예산선, 각각의 소비자의 예산선을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예산선을 묘사할 때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이 에즈워드 박스 상자를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소비자 A 측면에서 이 점은요, 이 초기 보존 자원 이걸 오메가라고 하면 이 초기 보존 자원 이 좌표 오메가는 자기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재와 두 번째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걸 묘사하고 OB 여기서 보면은요, 소비자 B의 원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첫 번째 재와 얼만큼, 두 번째 재와 초기에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 한 점이 각 소비자의 초기 보존 자원을 전부 다 묘사해 주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한 점으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생산이 들어갔으면 이 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만약에 초기에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메가예요. 근데 생산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y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총 박스 사이즈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 박스 안에서 소비자 A가요. 초기에 얼만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초기에 지금 여기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만약에 초기에 이만큼 갖고 있었다고 해볼까요? 오메가 1이요.
오메가 A만큼요. 그래서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요. 그러면은 OB 측면에서요. 지금 여기죠. 여기가 이제 OB가 되죠. 소비자 B의 원점이 돼요. 요 오메가 A가 이 사람이 초기에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초기 부존 자원은 여기 있거든요. 생산을 통해서 일로 이동한 것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 A가 여기 되면은 오메가 B는요.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가지고 있죠. 자, 이거를 이 OB 기준으로 묘사해 보면은, 자, 요 점이 되는 거죠. 요 점이요. 그래서 요 점이 오메가 B가 돼요. 이렇게 이 새로운 박스 안에서 생산 활동이 반영된 에즈로스 상자 안에서 순수 교환 경제랑 달리 소비자 A의 인다우먼트랑 소비자 B의 인다우먼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A랑 오메가 B를 다 더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오메가 B랑 오메가 A를 더해보면요. 지금 첫 번째 재화에 관해서 더해보면은 지금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경제에서 존재하는 거는요. 존재하는 첫 번째 재화의 양은 이만큼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소비자 A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재화의 부존 자원,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 이걸 더했는데 지금 현재 총 경제 부존 자원보다 작아요. 누가 봐도 여기 이 분홍색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게 파란색의 넓이보다 작은 거 알 수 있죠. 이거는 첫 번째 재화가 생산 요소에 이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날아간 거죠. 어느 일정 부분, 부존 자원의 일정 부분이 생산 활동에 쓰이는 바람에 이제 한마디로 소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제어 같은 경우는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만큼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A는 여기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지금 경제에 존재하는 두 번째 재화의 총량은요. total resource의 그 두 번째 재화의 total resource는 지금 여기 분홍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만큼이 되죠. 오히려 부존 자원의 합보다 경제에 존재하는 총 자원량이 더 많은 거죠. 이 말은 두 번째 재화가 생산이 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까지 되면은 자, 그럼 과연 버진 라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버진 라인은 아까 전에 묘사한 것처럼 P.XA는요. 소비자 A의 버진 라인은 P.오메가 A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A에다가 파이 오브 P요. 파이 오브 P는 음수일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왜냐면 음수면은 기업은 총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이윤이 음수면은 플랜을 어떻게 짜냐면은 0,0으로 짜거든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전에 인액션이 가능하다는 거, 0,0은 항상 생산 가능한 플랜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이 오브 P는 기업의 이윤은 항상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렇죠? 같거나 커야죠. 이 말은요. 만약에 생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생산이 없어요. 이게 없을 경우에 기업의 예산서는요. 기업의 예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오메가 A를 통과하는 기울기는 PA만큼 같고요. 이 오메가 A를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직선보다는 살짝 더 위에 있는 거죠. 왜냐? 소득이 베타 A 파이 오브 P만큼 한마디로 기업의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좀 더 이렇게 증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A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적 소유 경제에서는 원래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오메가 A를 항상 이렇게 통과하죠. 왜냐면은 항상 이 오메가를 소비하는 게 교환에 응하지 않고 소비하는 게 옵션으로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소비한 것보다 좀 더 더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올라가게 돼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 B 측면에서 보면요. P.XB는 P.오메가 B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오메가 B에서 살짝 더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오메가 B는 선택 가능한 점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산선은 소비자 A랑 소비자 B의 공통된 예산선은 이렇게 오메가 A랑 오메가 B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비자 A 입장에서는 자 어디서 자신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만나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B 입장에서는 어디서 만나는지, 어디서 접하는지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XA랑 XB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플랜을, 수요 플랜을 이제 선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왈라스 균형을 이제 묘사해 줄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떻게 생산이 발생하는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오메가가 여기 있었어요. 초기에 지금 총 부전 자원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재와 두 번째 재와 모두 생산했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생산 요소가 따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오메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2점 정도에 있었다고 할까요? 이런 점이요. 근데 이 점에서 2점으로 생산을 통해서 2점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한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 플랜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플랜 위에서요. 가능한 이 프로덕션 셋 위에 있는 이 프론티어에 있는 한 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윤극대화에서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만약에 지금 주어진 균형 가격이 상대 가격이 P1 스타 over P2 스타예요. 이럴 경우에 이거랑 정확하게 접하는 점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 가격만 고려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기본적인 그 생산 플랜의 선택 문제는 profit function이 결과적으로 P에 관해서 1차 동자 함수고, 그 다음에 소비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budget constraint가 역시 1차 동자 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가격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가격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얼만큼 생산이 들어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만큼 생산이 들어가는지 알았다? 그러면은 총 박스 사이즈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소비자 A랑 소비자 B가 생산 후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요. 그걸 결정하는 그 교환 프로세스를 이제 묘사해주는 그 attribute bo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컨디션이 뭐였냐면은 아까 균형에서 첫 번째가 Y스타는 PMP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윤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이 됐어요. 그거는 이거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 묘사 가능하죠. 균형 가격이 주어졌다 그러면 프론티어랑 딱 접하는 점에서 Y스타가 결정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XA스타랑 XB스타는 각각 소비자 A랑 B의 UMP 문제를 이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UMP, 그 다음에 B의 UMP 문제를요,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 A의 UMP를 해결한다는 거는 지금 주어진 균형 가격에서 한마디로 소비자 A의 예산선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메가 A는 여기 있고요. 오메가 B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총 부전 자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생산을 통해서 지금 총 리소스가 이렇게 이동한, 첫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을 그려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XA스타가 A의 UMP 문제를 해결한다. 이 조건에 의해서 왈라스 균형에서는 이 예산선과 그 다음에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접하는 이 점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OA를 기준으로 XA 스타가 돼요. 소비자 A가 각각의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는지요.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자, 이제 소비자 B 입장에서 봐야죠. 소비자 B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산선에서, 자, 이제 OB 입장에서 봐야죠. 이 원점을 기점으로 가장 인디퍼런스가 이제 제일 높게 달성 가능한, 그래서 2점이요.
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가격에서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요 세 번째 컨디션. 그러면 XB 스타는 B의 UMP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XB 스타랑 XA 스타가 이 상자 안에서 묘사하는 점이 달라요. 그러면은 왈라지안 이퀄리브리엄의 가장 마지막 성질 각각의 재화가 클리어 돼야 돼요.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 있죠. 시장 청산 조건이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총 생산 후에 첫 번째 재화의 총 리소스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소비자 A가 이 검정색 부분만큼 가져가려고 하죠.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이 분홍색만큼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검정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을 합치면은 이 노란색보다 총 리소스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런 상황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화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B는 이만큼, 소비자 A는 이만큼. 근데 총 부존 자원은 이만큼. 그러니까 요 둘 간의 사이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excess supply예요. 그래서 가격이 시장이 클리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재조정돼야 돼요. 그쵸? 어디까지 재조정되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A의 그 optimal choice랑 optimal bundle과 소비자 B의 optimal bundle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일치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사적 소유용자에서 왈라스 균형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각각의 컨디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여기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메가에서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요. 생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생산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은 주어진 가격 벡터에서 정확하게 이 생산 집합과 정확히 접하는 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보여주는 거는 자 생산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전체 Edgeworth 박스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소비자 A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홍색 요게 보여주는 거는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 X스타는요 주어진 배분은 UB의 소비자 B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청산 조건에 의해서 각각의 옵티멀 그 배분은요 XA 스타랑 XB 스타는 이 상자 안에서 동일한 점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게 시장 청산 조건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비디오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사적 소유 경제에 대한 모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왈라스 균형의 네 가지 특징이 각각 수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알아봤어요.